1박 2일간 숙박을 포함해 자녀를 면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충청도의 남부지역과 강원도의 북남부지역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48%입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난 2월 조선일보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불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인데 보니까 조선일보 관계사가 의뢰했던 것이었죠. 연구 책임자인 윤성민 서울대 교수 스스로 한계가 분명한 연구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때 조선일보는 남편향성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편파성부터 돌아보라, 이런 지적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어제와 오늘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좌편향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라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배우 김규리 씨의 음악방송마저 좌편향의 사례로 들먹입니다. 심지어 주진우 기자가 DJ를 맡게 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음악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KBS PD였던 교통방송 이강택 대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교통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는가? 과거 조선일보가 쏟아냈던 수많은 오보와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려한다면 조선일보는 폐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교통방송 진행자들 외에 KBS에서 김용민 라이브를 진행하는 저 김용민까지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파방송의 진원지라고 지목하면서 말이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여당 간사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편파방송이란 무엇이고 공정방송은 또한 무엇인가, 계급장 떼고 토론하겠습니다. 어지간한 말 실력으로 상대방 누를 생각 없습니다. 초청하면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돌아왔습니다. 어제 김용민 라이브를 대신 진행한 주진우 기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든든했습니다. 어제 클로징 멘트를 못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아쉬워하더군요. 다음에 한번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이 계신 곳 곳곳에서 김용민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네, 그리고 뭐였죠? 핫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멘트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하하하 핫소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중에 사모펀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한겨레 김환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취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환 기자는 사모펀드 자금 전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면 누가 코링크 P의 실소유주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소유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더더욱 소유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환 기자의 취재 결과 들어보시죠. 자본시장법상에서 설령, 예를 들면 조범동 오촌 조카가 설립자면서 운영자이고 네. 투자자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에서 그거를 그러면 굉장히 경미한 처벌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더라도 이제 금융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이 오촌 조카가 설립자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경심 교수는 더더욱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이제 조국 장관은 더 멀리 있고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또 여러 개의 네. 다리가 필요하죠. 까마득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얼마나 과하고 중간 단계를 뛰어넘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공식석상에서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마디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에도 원칙과 절차대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여당.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터 우려했던 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과잉 수사 가능성 이것을 미리 예견했다라는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이게 약간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여당 눈치 안 보고 수사하는 거 봐라. 이거는 우리가 잘 뽑은 거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동시에 과잉 수사하는 걸 보면 또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동시에 두 가지 이야기가 딜레마에 빠진 느낌처럼 좀 들리기도 하네요. 네, 과잉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터 우려하던 바였습니다. 사실은. 네.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수사를 하면 거의 몰입을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가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임명 무렵에도 그런 우려를 좀 민주당에서 하기도 했어요? 일부 의원들은 했었죠.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들기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이 컸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저희들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조국 TF의 일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이 조국 장관의 사정을 많이 봐주었다. 자택 압수수색 속도도 많이 조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자신들의 일인 수사를 할 뿐이다. 고로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사정을 그동안 많이 봐줬죠. 오히려 검찰이? 그럼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야 될 곳이 자택이다? 주거지죠. 자택이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직 법무부 장관 지명자 또 그 이후에 임명이 강행됐습니다만 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 어떤 경우보다도 사실은 수사 속도를 많이 조절을 한 것이죠. 오히려? 네. 검찰 수사가 고소 고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고소 고발된 것 중에 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은 없었는데 검찰이 지금 임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도 있지만 검찰의 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보이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조금 전에 고유정 사건도 그게 무슨 고소고발이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혐의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안 해요? 그런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그래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사실상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에 나오는 것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됐는데요. 실제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고 하면서 단단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소환 통지가 내게 온다면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자 조국 장관의 데뷔전. 네, 바로 그 장면 들어보시죠. 만약 부인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위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민정수석 시절의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것이 이용되었다면 어떤 책임이 있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아주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전 금융감독원장이었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586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 1990년대에 30대였던 이 386 세대가 어느덧 50, 60, 586, 686 세대가 된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세력의 주축이 소위 586 정치인이라는 논란에 대해서 김기식 정책위 의장 한마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세대적 정체 현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대적 정체 현상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죠. 참여정부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50대 중반에 그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20대에도 나오고 비서관이 30대였고 40대 수석이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60대 중반의 대통령이 되시니까 지금 50대 초반이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50대, 60대들이 지금 이제 장관이나 수석들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밑에 세대들한테로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대적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서구 사회를 보면 뭐 30대, 40대가 사회 주역으로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세대적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 앤드 메리의 골든 글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에 난 다시 일어서 내게 남겨진 시간
없어 정말 모두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었지만 하지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모습 이게 아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온 거 소개하겠습니다. 3261번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김용민님, 목소리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라디오에 만나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몸무게만큼 소중한 분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겠네요. 예. 덜 소중해질까봐. 예. 자, 2867번 쓰시는 분, 어제 어디 다녀왔습니까? 많이 헝클어졌다고.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주진우 기자가 정말 멋지게 이 자리를 빛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군산과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이 장거리죠. 서해가 있는 군산, 동해가 있는 포항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서울에 출발해서 또 저녁에 또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이사장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총회가 있었던 포항 기쁨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마는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직 부자 세습을 허용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교단의 총회 대의원들이 세습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또 활동에 잠시 참여하고 왔습니다. 뭐 세습에 대해서 동의하는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러면서 또 KBS 1라디오, 포항 1라디오 잘 나오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전개 강도 측정도 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항산에서 1kW로 쏘고 있는 KBS 포항 1라디오 95.9로 접하실 수가 있어요. 포항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어제 자리 비웠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리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이고 제 존재감이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3726번 쓰시는 분, 야생 멧돼지의 누명이 바뀌어져 정말 다행입니다. 정신적 보상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아마도 DMZ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어떤 전파의 주범 아니냐 여러 우려를 많이 자아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돼지열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저희가 인터뷰 시간에서 속 인터뷰 시간에서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083 이 아이디 쓰시는 분, 법무장관 압수수색 후 고위 공무원의 범법 의혹 압수수색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선택적 정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모든 국민의 또 바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주현님, 대한민국 방역 수칙 준수를 촉구합니다. 분명 돼지 이동 금지인데 어제 군산으로 포항으로, 오늘은 KBS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 스스로 돼지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이 많았던 만큼 퇴근 정체도 일찍부터 길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 부근 사고된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안성 휴게소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면 정체는 송산마도 일대 10km 구간에서 길어져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는 오늘도 작업 여파받아 정체 심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토평에서 서안암까지 14km 구간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더 가서는 성남에서 판교를 지나 청계터널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수서 차량기지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뒤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7년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됐습니다. 의심 신고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쏙 인터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두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청 문경신 안전경제산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문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7년째라고 했는데 7번째죠. 7번째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이 된 것인데 이번에 이제 7번째로 인천 강화에서 확진이 판정된 건데 삼산면이 어디 있습니까? 삼산면이? 강화도의 도서 지역인데 그 보문사가 있는 그 사찰이 있는 그런 섬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제 다리 건너서 강화대교 건너서 그렇습니다. 강화군 본도가 아니라 예. 성모대교를 건너가서 예. 있는 그런 도서면이 되겠습니다. 그 삼산면까지도 다리가 이어져 있군요. 다리가 연육됐습니다, 최근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 삼산면에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이 다리를 그렇죠. 다리를 건너서 삼산면에 돼지열병이 전이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본도 송해면 신당리 지역에서 처음에 발생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또 부른면 지역에서 이제 그 발생해서 두 군데가 발생을 했는데 네. 어제 밤에 이제 그 의심 증세 신고가 들어와서 네. 그쪽에 이제 그 이규철 농가라는 데인데 이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소규모 농가에서 이제 발생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감염 경로는 아무래도 본도에서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글쎄, 그 정확한 지금 감염 경로는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밀 검사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거의 아마 지금 조금 있으면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이런 발표는 없습니다. 네, 인천 돼지 농가의 80%가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화군청으로서는 초비상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강화가 인천에 이제 그 38,000도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38,000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공무원이 지금 비상근무 체제를 이제 9월 24일 부터 이제 해서 강화군청 대회실에 대책본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현재 강화대교와 이제 초지대교 그 입구에 이제 거점 방역초소 2개소, 네. 그다음에 축산 농가에도 이제 통제 소소를 30개소를 설치해서 이곳에 공무원과 민간인, 경찰, 군인 등이 지금 편성조를 짜서 24시간 근무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소독 차량하고 군부대 제독 차량 30여 대가 마을 농가, 도로, 하천 등을 수시로 돌면서 네. 방역을 하면서 일일 한 3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예,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의 불안감은 뭐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유산이 대표적 증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증상으로는 이제 고열이나 청색증, 네. 또 충혈, 반점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되고 있고 파악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정확한 그런 그 감염 경로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축산 농가분들께서는 이제 그 지금 그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돼지 열병 확산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 농가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 말씀도 좀 해주시죠. 많은 축산 농가들이 이제 마음을 좀 다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그 지금 이제 축산 농가분들이 최대한도로 그 외부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나 우리
지자체 행정기관의 행동 요령과 안내에 따라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사 한 방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답답하기 일도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화군청 문경신 안전경제산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부 대처는 적절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서정향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서정향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강화 농장에서 추가로 확진되면서 국내 발생 건수가 총 7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농장은 문을 닫은 농장이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차량 때문에 감염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왕래가 없는 피해 농장이었다면 차량과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네, 7번째 발생된 강화 승무도는 좀 의아한 장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네요. 네. 예, 그러나 하루 이틀 전 발생된 강화군 송해면, 풀원면, 네. 거의 동시다발이라 좀 더 환경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제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 현재 확산 속도가 어떻습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확진을 날짜별로 보면 네. 3, 4일 사이에 네. 김포, 파주, 강화 3군데 총 5지역으로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여전히 강을 사이에 두고 권역 내 발생이라고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역 내. 이런 예.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열병의 최초 감염원과 그 후에 감염 경로 아무래도 가설을 세워두어야 진단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교수님의 가설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여전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첫 발생지 파주와 연천은 가까운 강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불법 도축이라든지 네. 감염된 농가의 분뇨 무단 방출 및 감염된 멧돼지 사체 등에서 유입된 감염 물질, 예를 들면 혈액 오염 이러한 것들이 인증강, 한강을 따라 유입된 이후에 이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장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인데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이번 달 9월에 발견된 멧돼지 피사체 7마리, 포천 2마리, 연천 등 모두 음성 판정인데 물론 정부의 결과를 믿어야겠지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오늘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등 전방 일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다수 관측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근 유럽 2007년에서 2018년도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분석 사례를 보면 러시아를 포함한 체코, 헝가리 등 7개국 이상에서 발병 국가의 국경 지역이나 발병된 농장 부근 멧돼지 사체 또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발병이다라는 공식 보도가 있습니다. 네. 분석은 올 3월에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멧돼지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열어두고 계시네요, 교수님은. 네, 그렇습니다. 네, 돼지열병 확산으로 정부가 전국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축산관계 차량의 이동도 제한하기로 했는데 자, 정부의 이런 대처, 초동 대처를 잘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이 대처의 ABC 중에 A인데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동 통제에 따른 차단 방역 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지금 현재 문제는 감염되지 않은 돼지가 지금 줄줄이 도축장 출하가 막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농장에 쌓이는 돼지 분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동 통제를 하되 분변 처리에 대한 해법도 좀 함께 제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돼지 분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수도로 버리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예, 이 분변 같은 경우는 분변 처리 업체 등에서 그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이건 반드시 농장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통해서 예,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다른 제2, 3의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돼지 열병이 양돈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열병이 더 확산되면 국내 돼지 축산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열병이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예, 그 너무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조금 더 연장이 되더라도 축산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 농가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첫 번째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발생이 되었는지 좀 규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살처분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동물권 단체라든지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 아주 이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처분 방식밖에는 없는 겁니까? 예, 이 부분 또한 제가 여러 매체에 그 동일한 답변을 드렸는데, 네네. 예, 치료약이 없는 이상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살처분 정책이 잔인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네. 그 2001년도에 그 영국에서 동물보호단체의 극심한 시위가 있었지만 그대로 시행을 했고, 물론 가상이지만 만일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인 한 주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살처분 후에도 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쩔고 있습니다. 예, 살처분할 때 그 생스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소독약을 함께 투여해서 살처분을 합니다. 네. 만에 하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오염된 혈액이 혼합된 침출수가 수로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누수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침출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대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할 그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뚫리면 큰일 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어렵는데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현재 한강 이남에 발생한 김포를 기점으로 수킬로 이내를 권역내 지역으로 가정하고 더 이상 충청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 권역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충청권까지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만일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차량 이동이나 그 인구 이동이 보다 많은 그 국내 축산 1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돼지 사육 투수 대략 19%, 20% 정도를 차지하는 충남권으로까지 확대 가능성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그야말로 저는 대재앙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재앙이란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 이후 대처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근절시킨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모든 돼지를 다 살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그 과장인가요?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그런 청정 지역, 악성 전염병 청정 지역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크기 이상의 특정 주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살처분 정책은 좀 잔인하지만 그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살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서정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용용 엄기용입니다. 어제 이 자리를 민민이 대놓고 넘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절대 앵커 사수, 앵커 자리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현장에 나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국회 데뷔 전으로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대정부 질문 말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대정부 질문의 강력한 수비수, 중점의 목소리로 야당 공격을 차분히 받아낸 분, 바로 이낙연 총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엄하게 말하겠습니다. 말 끝에 다잉, 그러지요잉? 이런 말은 빼겠습니다. 네, 총리님 오늘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겁니다잉. 네, 이어서 오늘 많은 질문을 받은 조국 장관 잠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질문을 하시면 내몰라라 하지 않고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주십시오. 질문으로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미세뉴스보세 오늘의 뉴스는 대정부 질문인가 조국 2차 청문회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뉴스를 준비해 오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부터 풀어주시죠. 네, 주택가에 잇따라서 멧돼지들이 출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돼지열병이 또 멧돼지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국을 포함해서 주민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 6시 50분쯤에 울산 울주군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80대 여성 노인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 노인은 이제 팔, 배 이런 쪽에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5일인데 오후 6시 20분쯤에 경기도 성남에서 어느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멧돼지가 출현을 해서 건물을 돌아다니는 소동이 빚어졌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에서 1시간쯤 지나서 멧돼지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전 8시 5분쯤에도 경북 영천시 교촌동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소방당국이 포획을 했었고요. 마취총을 이용해가지고 30분 정도 만에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죽은 멧돼지들도 잇따라 발견이 죽은 됐어요. 멧돼지까지. 네, 아까 전에 사건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80대 여성 노인을 공격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었던 울주군 온양읍에서도 150kg 정도 나가는 순놈 멧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이 됐는데 혹시 그 멧돼지 아닌가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그 여성 노인을 공격한 멧돼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이 멧돼지의 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혹시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돼지열병과 연관성 여부를 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천시 부관면에서도 인근 야산에서 죽은 지 일주일가량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 사체가 25일 오전 11시 30분에 발견이 됐고요. 이 멧돼지에도 몸에 총탄 자국이라든지 사냥개에 물렸다는 그런 자극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네, 이것도 혹시 돼지열병과 연관성이 있는지 정밀 검사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거 만약에 진짜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라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울주, 영천. 이게 충청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거의 영남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던 사건 하나 빼고는 다 영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열병은 사실은 이제 경기 북부하고 인천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남 지역까지 혹시 확산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굉장히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한 열병에 의한 이 사체인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학 교수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 선언을 했는데요.
이 서명에 참여한 교수는 모두 4,090명이고 이 명단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4,090명. 그럼 전에 그 조국 장관 물러나라 이 서명은 네.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시국 선언은 아니고 진행 경과 보고라고 이름을 네. 당연히 바꿨죠. 예. 그리고 서명했었던 사람들의 내용이 해킹을 당했다면서 명단을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지금 부산에서 시국 선언은 모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애초에는 6,120명이 국내와 해외를 통해서 네. 서명에 참여했으나 검증 작업을 거쳐서 네, 최종 확인된 숫자가 4,09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네. 그냥 거짓말로 장난으로 네. 이렇게 허위로 동참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도 빼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자신의 이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국선언의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네, 검찰 네. 내부 개혁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실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예.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서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그 검찰의 그 압수수색전으로 조국 네. 장관 집 압수수색전으로 지금 검찰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조국 장관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네, 맞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직전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 관련 인터뷰를 했군요. 네,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검찰 특수부 수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느꼈던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무부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네. 그리고 검찰은 업무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심지어 과로사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근데 밖에서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아하.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또한 여러 가지 폐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벌이나 기소는 최후의 수단성,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하는 것인데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안에 뛰어들 때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충분한 수사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수단으로 다가가야지 먼저 던져두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특수부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A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네. 그 A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그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넣어야지 A를 수사하다가 주변에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은 그 혐의도 함께 보도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입한 것만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임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했었던 웅동학원 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조 장관 동생인 조모 씨 그리고 그의 전처인 또 조모 씨를 소환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조 씨와 조 씨 전처 같은 경우는 2006년 그리고 2017년에 조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네. 제기했던 공사대금 채권 소송, 여기서 두 차례 모두 승소를 해서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웅동학원에서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혹시 이것이 짜고 치는 소송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받았었고요. 네. 또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또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사대금에는 테니스장 공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됐고, 또 이 조 씨가 운영했었던 고려시티 개발이라는 건설업체가 웅동학원 공사 이외에 다른 수주 실적이 없어서 페이퍼 컴퍼니였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과 전 재수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이 사안도. 예. 자, 다음 소식.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이라고 하죠. 이 통합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교단은 이 세습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위신이 많이 떨어졌고
더 이상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 봉합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수를 통해서 76%의 높은 지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세습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퇴하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는 이미 은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은퇴 2년 뒤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퇴 뒤 2년은 안 돼도 은퇴 뒤 5년은 가능하도록 선례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원래 이 총회가요.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포항 기쁨의 교회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장 통합 총회에서 총회 실황을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실시간 그대로 중계했는데 갑자기 지금 5시 50분이란 말이죠. 현재 상황이 6시 50분에 보이게 1시간 뒤늦게 보이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네. 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김삼환 목사가 내려와 가지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네.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만큼 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합동교단입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큰 교회 뭐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 아실 겁니다. 이 교회는 없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 교회를 구해줬다. 우리 교회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명성교회가 그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때 통합측 총회에다가 많은 재정적 도움을 해줬습니다. 교단 관련 사업에 큰 돈을 써왔다는 사실을 김삼환 목사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야말로 교단 내에 그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그 교단 내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한마디로 내팽개친 이런 결정 아니겠는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 헌법 안에 세습은 안 된다라는 세습금지법이 있는데 이 헌법 자체가 완전히 무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습 전권위원이라고 해서 그 위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명성교회 부하주자 이런 결론을 냈고 오늘 총회장에 남아있던 총회 대의원들 그들의 80% 가까이가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참 아니, 이게 무슨 수습대책위원들이 헌법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오히려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습안에는 이제 혹시나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절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일절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뭐 사회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교회 안에서는 뭐 그렇게 결론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법정에서 이런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지 교회 개혁을 외치는 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추이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임나연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뻤더라라고 하실는지요?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일본의 아베 시조 총리를 맹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 제목부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그동안에 이를테면은 지난 1월에 국회 시정방침 연설이라든지 또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따르면 이제 아베 정부의 과거사 미화라든지 또 최근에 제1조선학교나 조선 유치원을 일본의 무상교육 정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과연 일본이 우리와 마주 앉겠다고 말할 체면이 있겠는가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과거사 청산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는 조일 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북일 간 대화가 좀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뭐 대화가 틀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뭐 대화하는 가운데 한번 또 비난을 한 것인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악화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북일 대화도 이어지고 또
북미 대화 또 이 한일 대화 뭐 다 가능성이 열어두고 만나서 또 대화할 땐 또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해차가 있으면 또 견해차 있는 그대로 또 다음 대화를 준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993번 쓰시는 분. 예전에 사스를 퇴치했던 것처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잘 호응해서 돼지 열병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기채님, 돼지 열병 현장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챙기시고 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자,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먼저 김수민 평론가. 네, 저는 조국 장관 오늘 국회에 첫 출석을 해서 네. 대정부 질문을 받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 그 뉴스가 나올 것이다. 오창석 평론가. 네,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됐다.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무게 있는 뉴스인데 누가 맞힐지 네. 혹은 제3의 그런 이슈가 다뤄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제발 하겠습니다. 뉴스 순서를 네. 저희 말을 듣고 바꾸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훨씬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 이따 2부에서 계속 만나겠습니다.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